안녕하세요. 사연고래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사연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훈훈하고 밝아지기를 항상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태어나 가족들 모두 한국에 와서 힘든 시기를 보냈던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영수가, 가지마.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가지마. 놔요. 더 이상은 못 살아. 이놈의 집구석에서는 하루도 더 못 살겠다고. 어머니는 내 살배기 동생을 업은 채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엄마! 엄마! 나도 데려가줘!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6살 수진이는 아버지 옆에 남겨졌습니다. 어머니가 업고 나간 4살 준혁이와는 그렇게 생이별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절어 살았고 수진이는 6살부터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동생 준혁이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렇게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나와 동생 둘 다 서울대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캠퍼스에서 기적처럼 재회한 남매는 믿을 수 없는 계획을 세웁니다. 엄마 아빠를 다시 한 가족으로 만들자. 공책 한 권에 적힌 이 무모한 프로젝트. 과연 16년간 등 돌린 부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숨겨진 눈물과 어머니의 붙이지 못한 편지. 그 끝에서 이 가족을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1980년 겨울, 저는 6살이었습니다. 단칸방 부엌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저는 그 틈에 눈을 대고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가지마.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가지마.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간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아요. 더 이상은 못 살아. 이놈의 집구석에서는 하루도 더 못 살겠다고. 어머니는 내 살배기 준혁이를 업은 채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12월의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어머니의 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뛰어나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시멘트 복도가 얼음장처럼 발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어머니의 등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팔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엄마, 엄마, 나도 데려가줘. 엄마!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어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어머니의 발소리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팔 힘이 풀리자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까졌는지 아팠지만 그 아픔보다 가슴 안쪽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부엌 바닥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빈 병이 바닥에 굴러다닐 때마다 유리가 시멘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고개가 꺾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이불을 끌고 나왔습니다. 6살 아이에게 어른 이불은 너무 무거웠지만 저는 그걸 질질 끌며 부엌까지 가져갔습니다. 아버지의 몸 위에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소주 냄새와 기름때 냄새가 섞인 아버지의 몸에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불 끝자락을 잡고 아버지 옆에 누웠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시작한 것이 무엇인지를. 엄마 역할, 아내 역할, 살림꾼 역할. 6살짜리 아이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큰 짐이 그날 밤 제 어깨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혼 이후 아버지는 구로공단 금속프레스 공장에서 주간과 야간조를 번갈아 뛰며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왔고 밤에 나가면 다음 날
점심때나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쓰러지듯 잠들었고 작업복에서는 쇳가루와 기계기름 냄새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쌀통을 열었습니다. 쌀을 씻을 때 물이 너무 차가워서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밥을 안 하면 아버지가 드실 게 없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은 옆집 아주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된장을 너무 많이 넣어 짜기만 했고 두부는 칼이 무서워서 손으로 뜯어 넣었습니다. 반찬이 떨어지면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 한 통을 들고 와서 문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그 김치로 밥을 비벼 먹고 김치 국물에 밥을 말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골목에서 또래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며 웃는 소리가 들려올 때 저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아버지의 작업복을 빨래판에 문질러 빨고 있었습니다. 기름때는 아무리 문질러도 빠지지 않았고 제 손가락 끝은 빨래판에 홈에 쓸려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옆집 순이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저는 무심코 그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이 어머니가 순이의 머리를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빗으로 머리카락을 곱게 빗겨주고 고무줄로 양쪽을 묶어주고 마지막에 순이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골목을 돌고 큰 길을 건너고 숨이 차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 멈춘 곳이 동네 문방구 앞이었습니다. 저는 문방구 앞 시멘트 턱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울지는 못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문방구 할머니가 가게 안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쪼그려 앉더니 호빵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호빵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에서 팔을 타고 가슴까지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머리를 한 번 쓸어주셨는데 그 손이 크고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문방구 할머니는 학교 앞에서 저를 볼 때마다 주머니에서 과자를 하나씩 꺼내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매번 고개만 꾸벅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손이 채워주는 것이 무엇인지 6살의 저는 말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셨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집 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이불을 반듯하게 개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식탁 위에 소주병을 장 안에 넣어 감췄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도 술을 마시고 들어오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선생님의 코끝이 미세하게 찡그려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술 냄새를 풍기면서도 꼿꼿하게 서서 선생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혹시 집에서 힘든 거 없어? 밥은 제때 먹고 있고? 아빠가 바쁘시니까 네가 고생이 많지. 선생님한테 언제든 말해도 돼. 알겠지? 저는 웃었습니다. 이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 선생님, 진짜 괜찮아요. 저 밥도 잘 해먹고 있고 아빠도 잘 챙겨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이 돌아간 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눌러 썼습니다. 나는 절대 엄마처럼 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빠를 편하게 해드리겠다. 그 맹세가 이후 12년 동안 저를 지탱한 유일한 기둥이 됐습니다. 한편 어머니와 준혁이는 서울을 떠나 충남 공주의 외갓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외갓집에서 오래 신세를 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대전의 봉제 공장에 취직했고 대전역 근처 반지하 월세방에 준혁이와 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방에는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고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갔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재봉틀 페달을 밟는 소리가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달그닥, 달그닥, 달그닥. 준혁이는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준혁아, 밥 꼭 먹고 가. 사랑해. 사랑한다. 아들아. 준혁이는 그 쪽지들을 한 장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 맨 안쪽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두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래도 글씨가 흐려져도 한 장도 빠짐없이 간직했습니다. 준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친구들은 준혁이를 아빠 없는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그리는 숙제가 나왔습니다. 준혁이는 도화지 앞에 앉아 크레파스를 쥐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떠올릴 얼굴이 없었습니다. 기억이라고는 커다란 손과 담배 냄새, 그것뿐이었습니다. 준혁이는 결국 백지를 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준혁아, 다들 그렸는데 왜 혼자 안 그렸어? 아빠 생각하면서 그려봐. 선생님, 저는 아빠 얼굴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준혁이의 대답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준혁이에게 어머니는 오래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서 반으로 접힌 사진 한 장을 빼내 준혁이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은 머리, 눈매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아빠예요? 이 사람이 우리 아빠 맞아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반으로 접어 지갑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이는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반에서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성적표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 날 아침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소주병만 하나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너도 결국 네 엄마처럼 나를 버리고 갈 거지. 다 그런 거야. 다 떠나게 돼 있어. 저는 방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풀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그 분노가 연민으로 바뀌는 순간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서울대에 가겠다. 이 집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적표뿐이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스탠드 불빛 하나로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코를 골며 잠든 방, 옆에서 저는 매일 새벽 3시간을 공부에 쏟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에는 학비와 참고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학교 도서관과 동네 도서관을 번갈아 다녔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라면 박스를 나르고 음료수를 정리하고 계산대에 앉아 손님을 맞았습니다. 슈퍼 사장님이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공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여기서 일하고 그래? 학교 가서 책 한 장이라도 더 봐야지. 저는 빈 박스를 접으며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아빠 도시락 값이 필요해요. 아빠가 공장에서 점심을 굶으면 안 되니까요. 사장님은 그 뒤로 월급을 줄 때마다 10,000원씩 더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수능 모의고사 문제집을 샀습니다. 문제집 첫 장을 넘길 때마다 사장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문방구 할머니의 호빵이 떠올랐고 옆집 아주머니의 김치가 떠올랐습니다. 주변의 작은 손길들이 저를 한 발씩 앞으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 민지는 유일하게 제 가정 사정을 아는 아이였습니다. 민지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2개씩 싸와서 하나를 제 책상 위에 슬쩍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싸줬어. 같은 핑계를 댔지만 매일 2개씩 싸오는 도시락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실 뒤 복도에서 민지에게만 속마음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민지야, 나 사실 동생이 하나 있어. 남동생인데 엄마가 데리고 나갔거든. 지금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겠어. 살아는 있는 건지, 학교는 다니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 민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 동생도 분명 너처럼 열심히 살고 있을 거야. 피는 못 속이잖아. 너처럼 씩씩한 누나가 있는데 동생이라고 다르겠어? 그 말이 10년 넘게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대전에서 준혁이는 중학교 때부터 수학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리는 방 한쪽,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해 문제를 풀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에는 수학 경시 대회에서 충남 대표로 뽑혀 서울에서 열린 전국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서울역에 내린 준혁이는 안내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관악구 방면, 버스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이는 그 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준혁이가 상장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자 어머니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수진이도 공부를 잘했는데 어머니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혁이는 그 이름을 조용히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수진, 누나, 1992년 2월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돌아오다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과 마른 오징어를 사왔습니다. 저는 밥상 한가운데에 합격 통지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 종이를 말없이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글씨 위를 천천히 오갔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친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빈 잔을 하나 놓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건넨 생애 첫 축하였습니다. 저는 그 잔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1992년 3월, 저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교정을 걸을 때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관악산 자락 아래 펼쳐진 넓은 캠퍼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2년이 걸렸다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아버지 걱정이 밀려왔고 어디선가 살고 있을 준혁이 생각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대학 생활 2년은 공부와 아르바이트와 아버지 돌봄 사이를 오가는 나날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 집에 가서 밥을 해드리고 빨래를 하고 냉장고를 채워놓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마셨고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2년 동안 준혁이를 찾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준혁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아무런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뒤인 1994년, 대전에서 준혁이도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를 든 어머니의 무릎이 먼저 접혔습니다. 공장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아주머니들이 달려와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영수가, 영수가, 네 아들이 서울대 갔다며. 네가 혼자 키워서 서울대를 보냈어. 네가 해낸 거야, 이 사람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어머니에게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서울 가면 누나를 찾을 수 있을까? 서울대가 관악구에 있다던데 누나도 혹시 서울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어머니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식탁 위 반찬 그릇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한 번 끄덕이며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찾을 수 있을 거야.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1994년 3월, 준혁이의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그날도 도서관에 가려고 교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실려 제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벚나무 아래 길을 따라 걷다가 교정 안내판 앞에 서 있는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똑같은 눈매, 저와 똑같은 콧날, 키가 훌쩍 큰 청년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네 살 때 어머니 등에 업혀 현관문을 나가던 아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의 눈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누나? 누나 맞아? 진짜 누나야? 저는 뛰었습니다. 14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지듯 동생을 향해 뛰었습니다. 준혁이를 껴안았을 때 준혁이의 어깨가 제 기억 속 아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넓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제 등을 두 팔로 감쌀 때 그 온기는 14년 전 단칸방에서 나란히 잠들던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뒤 학교 앞 분식집에서 라면을 시켜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의 14년을 쏟아내듯 이야기했습니다. 준혁이는 어머니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재봉틀 페달을 밟았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술에 절어 살면서도 한 번도 저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준혁이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갑에 있던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혼 전. 네 식구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서랍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을 때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도 아빠 사진을 아직 갖고 있었어. 아빠도 이 가족 사진을 버리지 않고 있었고,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걸까? 아직 서로 마음이 남아있는 거 아닐까? 저는 사진 속 젊은 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없는 아버지의 웃음이었습니다. 준혁이가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 분식집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불경기 속에 이혼 가정이 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만들어낸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준혁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라도 해보자. 엄마 아빠가 못하는 거면 우리가 하는 거야. 준혁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분식집 창밖으로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제외한 그 주 첫 번째 주말이었습니다. 저와 준혁이는 기숙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관악산 능선이 저녁 하늘 아래로 길게 뻗어 있었고 4월의 바람이 아직 차가웠습니다. 준혁이가 가방에서 공책 한 권을 꺼내 콘크리트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저는 볼펜을 쥐고 공책 첫 장 맨 위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엄마와 아빠를 화해시키기 프로젝트.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라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아래에 단계를 나눠 적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각자 맡은 부모의 현재 감정 상태를 파악한다. 2단계. 서로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인식시킨다. 3단계. 한자리에 앉힌다. 준혁이가 공책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5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때쯤이면 누나도 졸업하고 나도 졸업하고 엄마 아빠도 나이가 더 드시잖아.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겠어? 저는 볼펜 뚜껑을 입에 물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돌처럼 굳어버리는 그 표정. 14년이 지나도 풀리지. 아는 것이 5년 만에 풀릴 수 있을까?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5년 안에 되면 좋겠는데, 준혁아. 아빠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지 너는 아직 모를 거야.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공책 맨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실패해도 시도는 해본다. 그 한 줄이 제 손목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프로젝트 1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쌀을 사들고 가서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TV만 바라보았고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꼬를 텄습니다. 아빠, 나 요즘 학교에서 사회학 수업 듣는데 옛날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 80년대 공장 이야기도 나오고. 아버지는 반찬을 집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아빠, 엄마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젓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힘을 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리모컨을 집어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저는 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 사람 이야기 다시 한 번만 꺼내봐라. 너도 이 집에 올 필요 없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현관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4년 전 어머니가 나갔던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처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준혁이는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서울대에서 저를 만났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밥상 위에 숟가락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숟가락이 공중에 멈춰 있다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건강하니?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준혁이가 힘을 내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엄마, 누나가 엄마 보고 싶어 해. 어머니는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등을 보였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 애를 보니 내가 그 애를 두고 나왔는데. 어머니의 등이 작게 떨렸습니다. 준혁이는 어머니의 죄책감이 아버지의 분노만큼이나 단단한 벽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이거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아. 아버지 쪽은 분노가 벽이고 엄마 쪽은 죄책감이 벽이야. 둘 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거야. 저는 기숙사 침대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프로젝트 공책의 1단계 옆에 빨간 펜으로 교착이라고 적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나뭇잎이 짙어지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가족 심리학 관련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화해에 관한 책, 이혼 가정에 관한 책, 가족 치료에 관한 책, 그중 한 구절이 눈에 박혔습니다. 화해는 당사자 간의 감정 해소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 문장 아래에 밑줄을 긋고 한참 동안 책을 덮지 못했습니다. 감정만으로 부모를 움직이려 한 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와 준혁이가 아무리 절실해도 부모님 본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도서관 복도를 걷다가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행하는 이혼 가정 자녀 치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참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날, 강의실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청년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로 어머니는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날 이후로 제 생일을 축하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 안쪽이 쓰렸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만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저는 준혁이에게 전략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곧바로 만남을 추진하는 대신 먼저 각자의 부모가 상대방에 대해 품고 있는 구체적인 원망과 후회의 지점을 파악하자.
속마음을 알아야 풀 실마리가 보인다. 저는 아버지의 오랜 지인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고 준혁이는 대전에서 어머니의 공장 동료들과 친분을 쌓기로 했습니다. 6월, 저는 구로공단 인근을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옛 공장 동료를 수소문했습니다. 공장 건물 사이 좁은 골목에 작은 철물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에 페인트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문 앞에는 녹슨 파이프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김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공장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김 아저씨는 기름때가 밴 손으로 캔커피를 따서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정수, 그 사람 이혼하고 나서 1년 동안 매일 점심시간에 공장 옥상에 올라갔어. 밥도 안 먹고 혼자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쥔 채 듣고 있었습니다. 김 아저씨가 파이프 더미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셨습니다. 근데 수진아, 네 아버지가 술을 마시게 된 게 네 엄마 때문만은 아니야. 공장에서 프레스에 손가락이 끼어가지고 여기 앞마디가 날아갔거든. 그 뒤로 작업 속도가 느려지니까 반장한테 매일 소리를 듣고 월급도 깎이고 그때부터 술이는 거야. 저는 아버지의 왼손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왼손 검지와 중지 첫마디가 유난히 짧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손가락 끝이 잘려나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2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소주 잔을 잡을 때마다 짧은 손가락으로 잔을 어색하게 감싸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술은 즐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을 삼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부러진 손가락과 깎인 월급과 떠난 아내와 남겨진 딸, 그 모든 것을 소주 한 잔에 녹여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덮었습니다. 14년을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진짜 아픔을 몰랐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준혁이는 대전으로 내려가 어머니와 한 달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준혁이의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어머니의 공장 동료인 정미 아주머니와 공장 앞 식당에서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미 아주머니는 냉면 그릇 위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네 엄마 말이다. 매년 3월 15일이랑 9월 22일에 꼭 퇴근하고 케이크를 하나 사가더라. 공장 사람들이 누구 생일이냐고 물으면 그냥 웃기만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월 15일이 네 생일이고 9월 22일이 수진이 생일이래. 준혁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해도 빠짐없이 자식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 그 장면을 떠올리자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일찍 잠든 척하고 이불 속에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가 오래된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 틈으로 살짝 눈을 열어 바라보니 어머니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결혼 초 남산타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준혁이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저와 준혁이는 교내 카페에서 만나 여름 동안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산업재해와 그로 인한 음주 문제의 전말을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어머니가 매년 우리 생일에 케이크를 사 먹는다는 것과 아직도 아버지 사진을 꺼내본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두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자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워하는 척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라는 각각의 갑옷 안에서 두 사람 모두 여전히 서로를 향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공책을 펼치고 다음 단계를 적었습니다. 양측에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은행잎이 교정을 노랗게 물들이던 어느 주말,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 밥을 차려드리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학교에서 충남 공주 쪽으로 답사를 갔었는데 거기 참 좋더라. 산도 좋고 물도 맑고. 아버지는 밥을 떠먹으며 평소처럼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공주에 국밥집이 많던데. 아빠, 국밥 좋아하잖아. 아버지의 숟가락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말을 이었습니다. 공주, 거기 국밥집이 하나 있었는데 사골 국물이 진한 데가. 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아빠, 거기 가봤어? 네 엄마 데리러 한번 갔었지. 아버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TV 리모컨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14년 만에 아버지 입에서 나온 네 엄마라는 두 글자. 그 짧은 말 속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벽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준혁이도 대전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대학 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울 풍경을 묘사했습니다. 엄마, 나 지난주에 구로 쪽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옛날 공장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더라. 건물도 새로 올라가고. 어머니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구로공단, 아버지가 일하던 곳, 어머니가 알지 못할 리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 세상이 많이 변했지.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나중에 저에게 전화로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날 저녁 어머니는 평소보다 한참 오래 서랍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접 전달 전략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월의 어느 토요일, 저는 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 눈에 익지 않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성용 슬리퍼, 꽃무늬가 그려진 낡은 실내화였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낮고 편안한, 오래 알던 사이에서나 나올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있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 그 여성은 아버지 앞에 반찬 그릇을 놓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반찬통이 서너 개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빨래 건조대에는 아버지의 옷이 반듯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수진아. 이 사람은 공장 동료 최순자야.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최순자라는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빨래를 개어놓고 식탁에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이 여자. 이건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공원으로 걸어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코끝을 파고들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의미가 없었던 것인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대상이 최순자인지 아버지인지
이런 계획을 세운 저 자신인지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겨우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저는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최순자라는 여자, 반찬통, 빨래, 여자의 웃음소리. 준혁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누나, 혹시 아빠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면 프로젝트는 끝인 거잖아. 저는 벤치에 앉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밤 하늘이 검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과 슬픔이 뒤엉켜 가슴 안쪽에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진짜 잊은 건지 아니면 외로워서 그런 건지 내가 확인해 볼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 없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프로젝트 공책을 꺼냈습니다. 볼펜을 쥐고 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변수 발생, 최순자. 공책을 덮지 못한 채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볼펜이 이불 위로 굴러떨어졌고 공책은 펼쳐진 채 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 간 것을 확인하고 저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부엌에서 된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순자가 어제도 다녀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신발장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서랍이었습니다. 영수증 뭉치와 볼펜, 공장 출입증 사이에서 쪽지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최순자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정수야, 오늘 반찬 냉장고에 넣어뒀어. 소주 좀 줄여. 정수야, 내일 병원 가야 해. 잊지 마. 정수야, 밥은 꼭 챙겨 먹어. 편지가 아니라 쪽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짜를 보니 가장 오래된 것은 몇 년 전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꾸준히 쌓인 쪽지들이 서랍 안에 빼곡했습니다. 이 여자가 아버지의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을 닫으려다가 쪽지 더미 아래에서 의외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한 뭉치. 저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숙. 낡은 주민등록 등본 사본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혼 서류 원본이 있었습니다. 14년 전 날짜가 찍힌 서류. 종이 귀퉁이가 달아 있었고 접힌 자국 위로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 꺼내보고 다시 접고 또 꺼내본 흔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서류를 14년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순자의 쪽지들 사이에 이혼 서류를 끼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새 관계와 옛 관계의 흔적이 같은 서랍 안에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조심스럽게 원래대로 정리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면서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아빠 서랍에서 엄마 이혼 서류를 찾았어. 14년 동안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어. 아빠는 엄마를 잊은 게 아니야. 준혁이는 전화기 너머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최순자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구로공단으로 향했습니다. 철물점 김 아저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김 아저씨는 작업대 위에 파이프를 올려놓고 절단기를 돌리다가 저를 보고 기계를 멈추었습니다. 아저씨, 최순자라는 분 아세요? 아버지 공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김 아저씨가 작업 장갑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그 사람은
네 아버지 걱정을 10년 넘게 해온 사람이야. 근데 수진아, 그 둘이 연인 사이는 아니야. 순자도 남편한테 맞다가 이혼한 사람이라 정수를 보면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지. 김씨 아저씨가 캔커피를 하나 뒀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가 네 아버지한테 몇 번이나 그랬어.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 있으면 먼저 연락하라고. 언제까지 혼자 속으로만 삭힐 거냐고. 근데 네 아버지가 그 고집통에 끝내 안 한 거야. 저는 캔커피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최순자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4년간 아버지의 유일한 인간적 연결고리였습니다. 아버지를 사람답게 붙잡아두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철물점을 나오면서 바로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오해였어. 최순자라는 분은 아빠 여자친구가 아니야. 그냥 같은 처지에서 아빠를 챙겨준 사람이야. 준혁이가 안도하는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준혁이 쪽에서도 예상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준혁이가 주말에 대전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가 저녁 밥상을 차리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을 꺼낸 것입니다. 준혁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준혁이는 밥그릇을 든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한 번 깨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한테 혼인신고를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박 사장이라고 5살 위인 사람인데 몇 년째 엄마한테 잘해줬어. 준혁이의 손에서 숟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밥상 위로 쨍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그 사람을 좋아해?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찬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겁이 나서 그래. 나중에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니? 준혁이는 어머니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감이었고 체념이었습니다. 좋아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두려워서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준혁이는 밥상을 물리고 방으로 들어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엄마한테 재혼 이야기가 나왔어. 공장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청혼을 했대. 저는 기숙사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양쪽 전선에서 동시에 위기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쪽은 시간 제한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박 사장이 답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준혁아, 어머니 답을 최대한 늦춰. 그리고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준혁이가 탐문한 바에 따르면 박 사장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봉제 공장을 작게 운영하는 60대 초반의 남자.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었고 어머니에게 몇 년간 꾸준히 호감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이의 판단으로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한다기보다 혼자 사는 노후가 불안해서 안정적인 동반자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런 타협적 결혼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최순자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공장 앞에서 퇴근 시간에 기다렸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공장 담벼락을 타고 불어왔고 저는 목도리를 턱까지 올린 채 서 있었습니다. 공장 문이 열리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때 최순자를 알아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소박한 얼굴에 거친 손을 가진 여성.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저기, 최순자 아주머니시죠? 최순자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 김수진이에요. 김정수 딸이요.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최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더니 공장 근처 분식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떡볶이 2접시를 시켜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최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네 아버지를 남자로 좋아한 적 없어. 한 번도. 다만 혼자 무너져가는 사람을 그냥 볼 수가 없었을 뿐이야. 나도 남편한테 맞다가 도망친 사람이거든. 정수를 보면 내 옛날 모습이 보여서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
최순자는 떡볶이를 이쑤시개로 찍으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술 마시면 항상 이름을 불러. 수진이, 준혁이, 그리고 영숙이. 그 세 이름을 밤새 중얼거리다가 잠이 들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쑤시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술을 마시며 우리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최순자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의 주먹을 견디다 못해 이혼한 뒤 혼자 공장을 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없어 노후에 대한 외로움이 컸고 비슷한 처지의 아버지를 만나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챙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나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어. 근데 내가 반찬을 안 가져가면 다음날 공장에서 나를 힐끗 쳐다봐.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야. 최순자가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무뚝뚝함이 아버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최순자에 대한 경계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하나 더 얻게 되었습니다. 최순자가 떡볶이 접시를 밀어놓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수진아, 사실 네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아. 공장에서 수년간 먼지를 마신 게 폐에 쌓였나 봐. 기침을 자주 하는데 병원 가자고 하면 길을 쓰고 안 가려고 해. 저는 떡볶이 접시 위에 올려놓았던 손을 거두어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워졌습니다. 프로젝트의 시간표가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화해뿐 아니라 아버지의 건강까지 챙겨야 하는 이중의 무게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프로젝트 공책을 펼쳤습니다. 볼펜을 쥐고 세 글자를 크게 적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준혁이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전략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2.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째, 준혁이가 어머니의 재혼을 서두르지 않도록 시간을 번다. 둘째, 제가 아버지를 설득해 병원 검진을 받게 하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금씩 흘린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을 더 내렸습니다. 최순자를 프로젝트의 비공식 조력자로 끌어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최순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공장 앞 분식집에서 다시 마주 앉아 저와 준혁이의 프로젝트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을 다시 화해시키고 싶다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아직 어머니에게 남아있다는 것,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최순자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떡볶이 국물을 한 입 마신 뒤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돕겠다. 정수가 평생 후회 안고 살게 두고 싶지 않아. 우리 프로젝트는 남매 둘만의 작전에서 3명의 동맹으로 넓어졌습니다. 1915년 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아빠, 학교 건강검진에서 유전력 조사를 해야 한대. 아빠 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나랑 같이 병원 한 번만 가자. 아버지는 투덜거렸습니다.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나 아픈 데 없어. 아빠, 이거 학교 과제야. 이것만 해주면 내가 다시는 안 귀찮게 할게. 아버지는 딸의 학업에 필요하다는 말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영등포의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불빛에 비추며 말했습니다. 초기 진폐증 소견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공장 분진 노출을 최대한 줄이시고 음주도 절제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표정 변화 없이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두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아버지의 등이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보다 한 발 뒤에서 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에게 전화로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준혁이는 처음으로 격하게 동요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 나는 아빠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데 이대로 아빠가 아프기만 하다 돌아가시면 나는 평생 아들 노릇 한 번 못 해본 사람이 되는 거잖아. 준혁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준혁이는 어머니 쪽의 벽을 더 적극적으로 허물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전에 내려간 준혁이가 어머니와 마주 앉아 처음으로 직접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아빠가 보고 싶어.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엄마 입으로 듣고 싶어. 어머니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찻잔을 손으로 감싼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한참 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의 연애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구로공단 앞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만났다는 것. 아버지가 말은 없지만 손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 월급날이면 분식집에 데려가 떡볶이를 사줬다는 것.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아련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이혼의 구체적인 전말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산재를 당한 후 보상금 대신 해고를 당했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술에 기대기 시작했다는 것. 생활비가 바닥나서 어머니 혼자 봉제 부업으로 네 식구를 먹여야 했다는 것.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와 어머니가 아껴둔 아이들 분유값 봉투를 가져간 것이 마지막이었다는 것. 그때는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 이대로 가면 우리 다 같이 무너진다는 두려움. 그래서 나간 거야. 미워서가 아니야. 준혁이는 이혼이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이해했습니다. 시대와 가난이 밀어붙인 파국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준혁이는 어머니를 설득하여 박 사장의 청혼에 대한 답을 보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엄마, 급하게 결정하지 마. 좀 더 생각해봐. 내가 취직하면 엄마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그래. 결혼이라는 게 겁이 나서. 하지만 준혁이는 어머니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산타워 사진을 다시 꺼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위 스탠드 옆에 사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아버지에게 매주 병원을 데려가면서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아빠, 나 요즘 학교에서 가족과 사회라는 수업을 듣는데 옛날 공장 다니던 분들이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이혼을 많이 했대. 그때 시대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던 거래. 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TV를 켜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최순자도 자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수야, 수진이 어머니가 대전에서 아직 공장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다던데 세상 참 그렇지 뭐. 아버지는 처음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최순자가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도 자리를 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봉제 공장을 다니나? 최순자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 최순자는 그날 바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지가 네 엄마 소식을 물었어. 자기 입으로 먼저. 저는 전화기를 쥔 채 기숙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관악산 위로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1995년 가을, 저와 준혁이는 프로젝트 시작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만남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자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대전 근교의 한 식당으로 데려가고 준혁이가 어머니를 같은 장소로 데려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장소는 공주 근처의 국밥집으로 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심코 말했던 바로 그 국밥집. 사골 국물이 진한 집. 날짜는 어머니 생일인 11월 셋째 주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프로젝트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전명, 다시 봄. 이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우리 가족 4명의 남은 인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볼펜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1월 셋째 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집 현관 앞에 서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충남 쪽으로 교수님이랑 답사 가는데 거기 국밥 맛있는 집이 있대. 같이 가자. 아빠 국밥 좋아하잖아. 아버지는 리모컨을 내려놓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귀찮다. 너 혼자 갔다 와. 예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순자가 미리 손을 써두었습니다. 어젯밤 최순자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넣어 놓았습니다. 정수야, 딸이 밥 한 끼 같이 먹자는데 뭘 그래. 집에서 혼자 소주만 마시지 말고 바깥 바람이라도 좀 쐬고 와. 그 전화 덕분인지 아버지는 투덜거리면서도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치고 운동화 끈을 매는 아버지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왼손 검지와 중지의 짧은 마디가 신발끈 위에서 서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말없이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지나가고 작은 역들이 스쳐갔습니다. 기차가 천안을 지나 공주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아버지가 한 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의 눈 속에 무언가가 스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 속에서 무릎 위에 잡지를 넘겼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이는 대전에서 어머니와 함께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공주에 가서 외갓집 옆에 새로 생긴 국밥집에서 밥 먹자. 사골 국물이 진하다고 소문났대. 어머니는 별 의심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버스가 공주 시내로 접어들자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 길이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네. 준혁이는 그 말 속에 어머니의 고향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음을 느끼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1시 30분 도착 예정. 저의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도 비슷해. 정오 무렵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간판에 원조 사골국밥이라고 적혀 있었고 문을 열자 뜨거운 국물 냄새가 코를 감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안쪽 구석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일부러 아버지의 등이 입구를 향하도록 앉혔습니다. 문 쪽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국밥 드리면 되지? 응, 아빠. 잠깐만. 저는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12시 7분. 10분이 지났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이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어머니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어깨가 세월에 좁아졌지만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버릇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식당 안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국밥 끓는 소리, 부엌에서 부딪히는 그릇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식당 안에는 어머니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나는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도 굳었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공중에서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 5초.
아무 말도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몸을 돌렸습니다. 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20년 만에 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돌아섰던 몸을 다시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우리 테이블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짓이니? 너희가 이걸 꾸민 거야? 저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앉아. 밥 한 끼만 같이 먹자. 그것만 하면 돼. 그 순간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나가지. 아버지가 옆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식당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14년간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아버지는 그 한마디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4살 때 어머니 등에 엎혀나간 아이의 얼굴 위에 20살 청년의 얼굴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턱 근육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눈을 깜빡이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눈치를 보며 조용히 국밥 4그릇을 내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내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밑에서 준혁이의 무릎을 한번 툭 쳤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천천히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아버지도 한참 만에 국밥에 손을 댔습니다. 그 식사 동안 오간 말이라고는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국물이 뜨겁다. 깍두기 괜찮네.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네 식구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 자체가 14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질을 계속했습니다. 국밥 국물 위로 뭔가가 떨어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국밥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꺼내 물고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반대 방향을 보면서도 같은 하늘 아래 1미터 간격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준혁이에요. 아버지, 아들이요. 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알아, 눈이 네 엄마 닮았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14년 동안 굳어있던 무언가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서울행 기차를 탔고 어머니와 준혁이는 대전행 버스를 탔습니다.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아버지는 1시간 넘게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논밭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얼굴 위에도 붉은 빛이 얹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국밥집 또 가도 되겠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희망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준혁이의 문자였습니다. 엄마가 버스에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창밖만 보셔. 근데 표정이 나쁘지 않아. 국밥집 만남 이후 한 달간 저와 준혁이는 각자 맡은 부모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밥을 차려드리고 있을 아버지가 TV를 보다가 무심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여자 많이 늙었더라.
저는 등을 돌린 채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표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 거친 연민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쪽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기침을 하던데 건강이 안 좋은 거냐? 어머니가 아버지의 건강을 물어온 것이었습니다. 14년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아버지의 이름 대신 아버지라는 호칭을 쓴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저와 준혁이는 이것을 서로에게 보고하면서 확신을 굳혔습니다. 둘 다 상대방을 신경 쓰고 있다. 두 번째 만남을 준비하되 이번에는 속이지 않고 양측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해 12월 저는 아버지의 병원 정기검진에 동행한 뒤 근처 분식집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떡볶이를 시켜놓고 숨을 한 번 고른 뒤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솔직하게 말할게. 국밥집 만남은 내가 일부러 기획한 거야. 미안해. 아버지는 떡볶이 국물을 젓가락으로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떡볶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공주 방향으로 기차가 가는데 모르겠냐. 그때 짐작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알면서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만남을 원했을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이 가슴 안에서 뜨겁게 퍼졌습니다. 1996년 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설인데 준혁이도 불러서 같이 떡국 먹으면 안 될까?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TV 소리만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TV 화면 위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애가 오고 싶다면 저는 그 대답을 받자마자 준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혁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설에 서울 아버지 집에 가볼게. 어머니는 잠시 멈추었다가 대답했습니다. 가거라. 가서 아버지 밥이라도 해드려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나중에 전해준 바에 따르면 준혁이를 보내고 나서 어머니는 혼자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울었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아버지의 낡은 아파트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가서 있었습니다. 14년 만에 아버지의 집에 아들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는 현관에서 꾸벅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지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제가 떡국을 끓이는 동안 아버지와 준혁이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설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TV를 바라봤고 준혁이도 TV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화면을 보면서도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부엌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떡국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아버지가 준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키가 많이 컸다. 아버지 닮아서요. 아버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이것이 가족이라는 것,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소리에 섞여 제 숨이 떨렸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준혁이가 대전으로 돌아가기 전 저와 둘이 관악산 자락을 걸었습니다. 겨울 나뭇가지 사이로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야. 나한테 세뱃돈을 주시려고 지갑을 꺼내셨는데 돈이 없으셔서 당황하시더라. 내가 안 받겠다고 했더니 표정이 되게 미안해 보이셨어. 저는 목도리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원래 그래.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야.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야.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목표가 아버지와 준혁이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어머니와의 두 번째 공식 만남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설 이후 아버지와 준혁이 사이에 조금씩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짧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돈은 있냐? 학교는 잘 다니고? 한마디 두마디.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만 그 짧은 말들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아버지 집에서 나오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나한테 처음으로 조심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어. 저는 그 네 글자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애정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준혁아. 1996년 봄.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더 내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기숙사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볼펜을 쥐었지만 한참 동안 첫 글자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한자 한자 눌러 썼습니다. 엄마, 저 수진이에요. 엄마가 나를 두고 간 그날부터 엄마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엄마도 나를 두고 가면서 매일 밤 울었을 거라는 이 것을. 엄마 보고 싶어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면서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준혁이를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읽는 동안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준혁이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편지지 위에서 떨렸고 눈물이 글씨 위로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다 읽고 나서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게 부어 있었습니다. 내가 수진이한테 할 말이 있다. 서울에 올라갈 수 있겠냐? 저와 어머니의 20년 만에 단독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아직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흩어졌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준혁이가 부자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었고, 어머니와 저의 만남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얼음이 안쪽부터 녹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공책을 펼쳐 적었습니다. 1단계 가족 재연결 80%, 2단계 화해, 진입 단계, 공책을 덮고 옷장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옷걸이를 하나씩 넘기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울역이었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약속 시간 3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결국 가장 깔끔한 흰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반으로 묶고 나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치마 위에 몇 번이나 문질렀습니다. 대합실 개찰구 너머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전에서 온 열차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검은 외투를 입은 여성이 가방 하나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제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약간 안쪽으로 모이는 걸음. 그 걸음을 보는 순간 준비해뒀던 말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어머니의 두 손이 올라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재봉틀 페달을 20년간 밟은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볼에 닿았지만 그 손의 온기가 피부를 타고 안쪽까지 퍼졌습니다. 수진아, 많이 컸다. 엄마 닮아서 예쁘네.
저는 6살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의 딸로 돌아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 손 안에서 20년이 사라졌습니다. 6살의 수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머니의 등을 쫓아 맨발로 복도를 달리던 아이, 문방구 앞에서 혼자 울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어머니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커피를 시키고 저도 커피를 시켰습니다. 잔을 감싼 어머니의 손가락 마디가 울퉁불퉁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눈을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5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20년치의 시간을 5시간 안에 쏟아내려 했으니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던 이야기를 했고, 슈퍼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아버지 도시락 값을 벌었던 이야기를 했고, 민지가 매일 도시락을 2개씩 싸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커피잔을 놓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잔 위에 올린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그랬어. 엄마가 매년 내 생일에 케이크를 사서 혼자 드셨다고. 그게 사실이야? 어머니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매년 샀어. 혼자 촛불 켜고, 혼자 불 끄고, 수진아 생일 축하한다. 혼자 말하고. 미친 짓이지. 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느라 애를 썼습니다. 커피잔 위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저와 어머니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처음 몇 번은 시장에서 옷감을 사들고 와서 저에게 블라우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재봉틀 하나로 먹고 살았던 어머니의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제 어깨에 블라우스를 대보며 핀을 꽂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 순이 어머니가 순이의 머리를 묶어주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 손길을 원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되면서 점차 먼저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좀 나아졌니? 약은 잘 먹고? 저는 아버지의 진폐증 상태를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초기 단계이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술을 줄여야 한다는 것, 공장 분진 노출을 막아야 한다는 것.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몸이 약했어. 술이 문제가 아니라 공장 먼지가 문제였던 거야. 내가 있을 때도 기침을 달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의 건강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시절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는 뜻이었습니다. 1997년 봄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3년째 저와 준혁이는 부모님의 자연스러운 재회를 기획했습니다. 준혁이가 교양 과목으로 수강한 대학 합창단의 정기 공연에 양쪽 부모를 모두 초대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제가, 어머니에게는 준혁이가 각각 설득했습니다. 아빠, 준혁이가 합창단에서 노래해. 아들 무대 한번 봐줘야지. 아버지는 역시 투덜댔습니다. 내가 가면 뭘 하냐? 노래도 모르는데. 하지만 최순자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정수야, 아들 무대에 아버지가 안 가면 누가 가? 양복 꺼내 입고 가. 아버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양복을 꺼냈습니다. 나프탈렌 냄새가 났습니다. 소매에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양복을 입은 것을 처음 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대전에서 아끼던 한복 저고리를 꺼내 입고 올라왔습니다. 준혁이가 서울역에서 어머니를 맞이했을 때 어머니가 저고리 매듭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입으니까 옛날 생각나네. 결혼할 때 입었던 거랑 비슷한 색이야. 공연 당일이었습니다. 서울대 문화관 객석에 저는 아버지를 왼쪽 좌석에 앉혔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편 통로 좌석에 앉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수십 명의 관객이 있었고 서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위에 합창단이 올라왔습니다. 준혁이가 뒷줄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지휘자가 손을 올렸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흘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합창단의 목소리가 객석을 채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곁눈질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벗어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반대편 어머니도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조명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준혁이가 어머니를 데리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국밥집 때와 달랐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노래. 잘하네요. 아버지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게. 두 마디. 그 두 마디가 14년의 침묵 이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첫 대화였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두 사람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준혁이가 제 손을 식탁 밑에서 꾹 잡았습니다. 공연 이후 네 사람은 교내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최순자도 합류했습니다. 최순자가 자리에 앉으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두 분 자녀를 정말 잘 키우셨네요. 둘 다 서울대라니. 대단하십니다. 어머니가 물컵을 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아버지가 국을 떠먹다가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같은 편이라는 공감이 생긴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가난에, 같은 방식으로 부서진 사람들, 적이 아니라 동지였습니다. 준혁이도 그것을 느꼈는지 제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도 매주 아버지의 병원 검진에 동행했습니다. 아버지의 진폐증은 약물 치료로 진행이 억제되고 있었지만 의사는 거듭 당부했습니다. 과로와 음주를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폐 기능이 정상 수치의 7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술은 줄이는데 공장은 안 쉴 수가 없다. 네 학비를 어디서 대냐? 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빠, 나 대학원 장학금 받았어. 아빠 돈 필요 없어. 제발 몸 좀 챙겨. 아버지는 대답 대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평소보다 느렸고 어깨가 평소보다 처져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졸업 후 대전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머물면서 경제적으로 어머니를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준혁이는 월급 봉투를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는 그 모습을 보며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를 앞당겨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저와 준혁이는 결정적인 분수령을 설정했습니다. 추석에 내 식구가 함께 모이는 것. 이번에는 속이지 않고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추석에 엄마도 오시면 안 될까? 아버지는 예상대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부엌 시계의 초침 소리만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오겠냐? 저는 그 되물음이 허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겠냐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즉시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이가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서울에서 다 같이 보내자. 아버지도 괜찮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방안을 서성이고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이틀째 저녁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마, 가서 송편이나 빚자.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아버지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14년 만에 이 집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는 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실내화 끈을 잡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송편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쌀가루를 반죽하는 어머니의 손놀림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서서 콩소를 빚었습니다. 2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시간. 엄마와 딸이 나란히 부엌에 서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아버지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송편이 쪄지는 동안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찜통에서 솔잎 냄새가 부엌을 채웠고 그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내 식구가 둘러앉아 송편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서툴게 빚은 송편 하나를 어머니가 집어들었습니다. 일그러진 모양을 바라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몸만 드시네. 아버지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웃음 사이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해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가가이까. 추석 연휴 동안 어머니는 3일간 아버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밀린 빨래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놓고 고마워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해준 된장찌개를 생그릇이나 비웠습니다. 마지막 날 어머니가 대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쌀 때 아버지가 현관에 서서 말했습니다. 고생했소.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버지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것을 아는지 고개만 한번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끝나고 불과 일주일 뒤였습니다. 수업 중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순자였습니다. 저는 강의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지가 공장에서 쓰러졌어. 기침하다가 피를 토했어. 지금 영등포 병원 응급실이야.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뛰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뛰고 지하철 안에서도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영등포역에서 내려 병원까지 또 뛰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삐삐 하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회색빛이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의사가 복도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폐렴이 겹쳤습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는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쓰러졌어. 병원이야. 빨리 와. 준혁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지금 올라간다.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저와 준혁이가 밤을 새웠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떴다 했습니다. 최순자가 편의점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캔커피와 김밥을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쓰러지면 누가 정수를 돌보냐. 먹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병원 복도,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외투를 대충 걸치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최순자가 전화했다. 어머니는 그 한마디만 하고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눌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 내가 그렇게 술 끊으라고 했잖아. 몸 좀 챙기라고 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16년 전 이 집을 떠나면서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떠나면서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걱정과 미련과 사랑이 뒤엉킨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전 직장에 휴가를 냈습니다. 아버지의 병상 곁에 앉아 죽을 끓여 먹이고 수건에 물을 적셔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아버지는 옆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수건으로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줄 때 아버지가 고개를 살짝 돌려 어머니의 손등을 바라보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 시선 안에 고마움과 미안함과 오래된 그리움이 겹쳐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집중 치료 끝에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공장 일은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 준혁이가 침대 옆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쓸모없으면 저는 뭐예요? 저 아직 아버지한테 제대로 효도도 못 해봤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벽을 향했습니다. 그 돌린 고개 너머로 아버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실에 저와 준혁이, 어머니, 최순자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혼자 생활하시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불 위에 놓인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왜 그래야 하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더 묻지 말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와 준혁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이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년 계획으로 설계한 프로젝트가 아버지의 병이라는 예상치 못한 길을 통해 마지막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현관 앞에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고마웠소. 어머니의 이름을 부른 것은 1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글자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영수가 그 호칭 안에 16년간 삼키고 또 삼킨 것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마지막이야. 우리가 마무리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 속 프로젝트 공책을 꺼내 볼펜으로 적었습니다. 최종 단계 진입. 아버지의 뒷모습 옆에 나란히 걷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아직 한 발짝 남아 있었지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봄 아버지가 퇴원한 뒤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저는 대학원 과정을 병행하면서 매주 아버지를 돌보러 갔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며 어머니를 돕고 있었기에 서울로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최순자가 가능한 한 돕겠다고 했지만 매일 출퇴근하며 타인의 간병을 전담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서울로 올라가서 당분간 돌볼까? 저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혁이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준혁이도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의 서울행을 아버지에게 전하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병원 정기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 간병 좀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병원 앞 가로수 아래에서 발이 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엄마도 아빠 걱정되시나 봐. 아버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저는 그 말이 거절이 아니라 자격지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해주고 싶다는 거야. 그냥 받아. 아버지는 결국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기 전날, 준혁이는 대전 반지하 월셋방에서 어머니의 짐을 싸는 것을 도왔습니다. 20년간 살았던 방의 짐이라고는 봉제 도구 한 상자, 옷 몇 벌, 낡은 서랍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서랍을 옮기다가 맨 아래 칸에서 편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준혁이가 주워들었습니다. 봉투 안에 접힌 편지지 세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직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쓰다가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수진이를 잘 부탁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는 준혁이는 건강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에는 당신도 건강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위로 16년의 시간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그 편지를 읽고 빈 방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1998년 4월, 어머니가 대전에서 짐을 꾸려 서울 아버지의 아파트로 올라왔습니다. 16년 만에 같은 지붕 아래 두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식사와 약을 챙겼고, 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며 보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찾아가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잠꼬대로 내 이름을 부르더라. 저는 행주를 쥔 손을 멈추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원래 잠꼬대가 많았어? 옛날에도 그랬어. 어머니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16년 전의 기억과 지금의 시간이 겹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간병이 한 달째 이어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불시에 아버지 집을 방문했을 때 현관문을 열기 전에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소파 쿠션 하나만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와 아버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우리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누나, 우리가 해냈어. 아직 아니야. 아직 두 사람이 진짜 대화를 안 했어. 하지만 거의 다 왔어. 1909, 18년 여름. 저는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최순자와 상의하여 아버지 생신인 8월에 가족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저와 준혁이가 각자 편지를 읽는 형식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내기로 기획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편지를 썼습니다. 기숙사 책상에 앉아 볼펜을 쥐고 한 줄 쓰고 멈추고 다시 한 줄 쓰고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준혁이도 대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당일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실에 5명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준혁이, 최순자. 미역국과 케이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을 켰다가 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편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는 6살 때부터 아빠의 딸이자 아빠의 아내이자 아빠의 엄마 역할을 했어요. 원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주냐고. 왜 성적표 한 번 안 보냐고. 하지만 아빠가 새벽에 공장 가시면서 제 이불을 덮어주시던 손을 저는 알아요. 그 짧은 손가락으로 이불 끝을 여미던 그 손을요.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양쪽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준혁이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엄마, 매일 아침 식탁에 남겨주시던 쪽지, 저 하나도 안 버렸어요. 319장이에요. 한 장 한 장 다 세봤어요. 그 쪽지들이 없었으면 저는 학교를 못 다녔을 거예요. 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최순자가 어머니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편지 낭독이 끝난 뒤 저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는 4년 전부터 두 분을 다시 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해왔어요. 공책에 계획을 짜고 전략을 세우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어요. 두 분이 서로를 아직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이제 두 분이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든 아버지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소. 그때 내가 술만 안 마셨으면, 분유값을 안 가져갔으면, 당신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손을 내리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수진이를 두고 나온 게 하루도 안 잊은 날이 없었어요. 그때 내가 좀 더 버텼으면, 같이 견뎠으면. 16년 동안 두 사람의 가슴에 박혀있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준혁이가 대전에서 어머니 가방에 다시 넣어두었던 그 봉투였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16년 전에 보냈어야 할 편지예요. 아버지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짧은 손가락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수진이를 잘 부탁합니다. 한 줄. 아버지는 그 한 줄을 읽고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짐을 쌀 때 자신이 그 편지를 다시 어머니 가방에 넣어둔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16년 전 현관에서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던 그 손을 다시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손가락이 어머니의 거친 손등 위에 얹혔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준혁이도 울었습니다. 최순자도 울었습니다. 그 작은 아파트 거실이 16년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은 날은 잘해보겠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시 해봐요. 그 한마디가 우리 프로젝트의 완성이었습니다. 1999년 봄, 아버지와 어머니는 구청에 가서 재혼 신고를 했습니다. 증인란에는 제 이름과 준혁이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습니다. 구청을 나서는 길에 아버지가 어색하게 어머니의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빙긋 웃었습니다. 저는 준혁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공식적으로 종료야. 준혁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누나, 4년 8개월 걸렸네. 5년 안에 해냈다. 구청 앞에서 네 식구가 처음으로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준혁이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30년 전 같은 장소에서 찍었던 사진과 같은 자리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온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처음으로 선물이라는 걸 사줬다. 열쇠고리 하나였습니다. 남산타워가 그려진 작은 열쇠고리. 70이 다 된 나이에 처음으로 연애를 배우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서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남산타워 사진을 받아 프로젝트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붙였습니다. 그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봄은 겨울 끝에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봄이 되어줄 때 온다. 공책의 첫 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1994년 봄, 관악산이 보이는 기숙사 옥상에서 준혁이와 함께 적었던 제목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엄마와 아빠를 화해시키기 프로젝트. 그 아래 4년 8개월간의 계획과 수정과 좌절과 재도전의 흔적이 빼곡했습니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겨울은 16년이나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이 있었기에 지금 이 봄이 이토록 따뜻한 것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내년 봄에는 내 식구가 함께 벚꽃을 보러 가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혁이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지. 어머니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갈까? 아버지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분 뒤 아버지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글자 하나. 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뭘까? 한 번 깨지면 다시는 붙지 않는 걸까? 수진이는 6살부터 아버지의 딸이자 엄마이자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준혁이는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았고 아버지는 매일 밤 술에 취해 가족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겨울을 끝낸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생 남매가 공책 한 권에 적은 계획, 한 끼 국밥, 서툴게 빚은 송편, 고생했소 라는 두 글자, 우리 다시 해봐요 라는 한마디. 세상에는 말 한마디 못해서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하기까지 이 가족은 16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혹시 지금 마음속에 꺼내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오래 연락을 끊고 살아온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늘이 그 말을 꺼낼 수 있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저는 보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